연초부터 한국 증시의 원달러 환율 급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는 선순환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3,000선을 재탈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시달렸던 이 증시 붕괴론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런 낙관론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과연 한국판 골디락스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랐지만 다우와 S&P는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미국의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그 골디락스 장세, 이것이 25년 만에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이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아서 그런지 이 한국판 골디락스 장세, 이런 얘기가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판 골디락스 장세가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보면은 사실 미국 증시는 다소 좀 어둡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 증시, 동북아 증시는 좀 밝은 측면이 연초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작년 말부터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는. 오늘은 역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주식보다도 외환 시장이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한때 102대로 103이 무너져서 102대로 이렇게 되다가 장마간의 반발 때문에 103대로 이렇게 종결됐지만 103대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CS 세미나를 갔다 오신 우리 정영구 PD께서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실 거로 생각됩니다는 달러 인덱스가 장중 한때 102대로 갔습니다. 이 수준은 작년 5월 여기 이제 보여주시죠? 103.19 마감 지수인데 장중 한때는 102대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수준도 0.6% 하루에 중심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102대 장중한 때 진입한 것은 작년 5월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역시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내일 모레 있을 12월 달에 CPI 상승률을 앞두고 한 이틀 전, 3일 전에 발표하는 뉴욕 연준의 1년 그 인플레 기대치가 관심이 돼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국제시장과 달러 영향에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은 캐스랑 홍해커랑 같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는 그래프 가지고 작년 6월에 인플레 기대치가 1년 정도 6.8%에서 이번에는 5%로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국채금리 지금 정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국채금리가 제가 볼 때는 3.5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더 떨어져서 3.54까지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CPI가 내일 모레 발표되는 CPI 급락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실물 경제 침체를 반영해서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지 이게 3대 지수별로 사실상 국채 금리의 CPI 안정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상승세를 돋았은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걸 좀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오늘 그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한 2%까지 이상 올랐죠. 장 마감에 반발 지수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되면서 낙폭을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는 다우라든가 S&P는 결국은 마이너스 폭에서 끝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의 반등인데요. 테슬라가 한때는 8% 이상 반등하다가 마감에는 이렇게 5% 정도 이렇게 돼서 이것을 어떤 의미를 차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홍영커랑 같이 방송하면서 작년에 테슬라 관련해서 줄기차게 테슬라는 투자하지 마십사. 그래서 한 70%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올해 성악경영들이 너무 이렇게 손실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해서는 테슬라 주가를 밝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측면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5% 반등을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캐시우드가 지금
테슬라 종목을 많이 이렇게 닫는 상태에서 작년에 70% 가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컬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연일 차례 피킹, 저가 매수해서 보유주 주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의 저가 매입에 의한 마진컬을 방지하기 위한 이렇게 테슬라의 그 추가 매입, 저가 매입 이것을 제어는 테슬라 주식이 5%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이렇게 찾을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테슬라와 관련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주주 행동을 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게 샌프란시스코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텍사스냐 법원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로 주주의 연대 움직임이 굉장히 앞으로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특징들 정리해 주셨고요.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현상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과 같이 올해 들어서는 미국 주식이 좀 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환차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보다는 많은 그 증권사의 그 주식 담당하는 사람들 CEO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의 증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환율이 한 20원 정도 급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는 걸 연초에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무려 25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마감 지수로 보면 1250원까지 붕괴돼서 1243원까지 됐습니다. 시청자분한테 이게 워낙 킹달러, 갓달러라는 얘기가 엊그제까지 들렸기 때문에 1243원을 타임 시리얼로서 어때 수준이냐, 어느 때의 기준이냐 하면 작년 6월 3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국의 주식에 담으면 환차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외국 자본이 무척 많이 들어왔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5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 6,500억, 그다음에 코스닥에 280억 하면 저거 합치면 6,800억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어제 이렇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코스피도 60포인트 정도 돼서 어제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골드락스 얘기가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어제 내내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게 골드락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골드락스의 문제를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판 골드락스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1조 8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한국의 대형주들이 도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됐습니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한국을 사고 한국을 사니까 대형주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폭이 저렇게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데요.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 주식의 매입 여건은 한국 펀더멘탈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 측 요인은 달러 약세에 따라서 한국의 원화 강세 이 부분에 환차익 때문에 들어오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한국판 골드락스가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대목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외국 자본 유입과 그다음에 코스피 상승과 선순환 관계 이 관계가 형성되느냐, 이 고리가 형성되느냐 이 여부에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브라질 소식도 잠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들의 관심이 좀 뜨거웠는데 브라질 현지에서 일명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다고요? 네, 사실 작년에 브라질 국채라든가 브라질 주식에 대해서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브라질 국채라든가 브라질 주식은 작년에 수익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작년 10월 말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올해 1월 달에 취임한 룰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2021년 1월 8일 바이든 정부가 1월 21일 날 출범하기 전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 의회에 점령하는 사건이 1월 8일이었었거든요. 이것이 재판되는 상황이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작년에 많이 투자해서 예. 수익이 난 상태고 경우에 따라서 브라질 주식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상 이 문제는 그렇게 브라질 국채라든가 브라질의 주식형 펀드의 포지션을 변경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브라질 그 국민들의 제가 1990년대 김우중 회장님 모시고 예. 그때에 한번 브라질 이렇게 갔었는데요. 사실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신 그 김우중 회장께서 브라질을 투자하는 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국민성이 결국은 뭐든지 이렇게 투자 매력은 국민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탱고 이렇게 하는 거 예. 마찬가지로 이 브라질 국민들이 너무 냄비 근성이 많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보통 실물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과 달리 투자 해임 기간을 생각하면 3에서 5년 정도를 걸려야 되는데요. 예. 이 과정에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브라질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 쪽으로 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 중국이 좀 막 열리면서 중국 투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브라질 국민의 지금의 폭등 사태는 브라질의 국채라든가 주식에서 이렇게 투자의 포지션을 변경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원달러 환율의 전망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미국 측 요인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도 붕괴됩니다. 예. 그리고 작년 12월 초에 1,200원도 붕괴됩니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전문가라 하시는 분이 킹달러, 갓달러 얘기가 워낙 많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분위기를 반영해서 달러 투자를 많이 하신 분, 특히 기업이 달러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제가 문매를 맞았는데요. 예.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43원까지 갔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갓달러, 킹달러를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인 우리 측으로 볼 때에는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변수 중에서 환율이라는 변수는 다른 주가와 달리 상대 가격입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내가 이렇게 홍앵커가 몸이 좀 지금 오늘 상태에서 어떻게 시청자를 보일지 예. 모르시겠습니다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한상춘 논설위원이 몸 상태가 더 안 좋으면 홍앵커는 건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항상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측 요인, 펀더멘탈 안 좋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까지 떨어지고 무역 적자가 확대된다. 환율이 킹달러, 갓달러 하는 시각대로 환율이 더 올라갔어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캐리 자금의 특성에서 보면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3.25%, 이번 금통위 때 한번 0.25%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5% 될 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은 금리가 4.5%입니다. 중심 국가인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캐리 자금은 여건상 보면 우리가 국내에 들어왔던 달러 자금이 밖으로 이탈돼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측 요인보다도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미국 측 요인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 측 요인은 가장 큰 것이 예. 작년에 달러 강세를 시켰던 것이 인플레니까 인플레가 잡히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작년 9월서부터 피벗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 나왔죠. 예, 그렇죠.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최근에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문제가 차단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오늘 발표된 뉴욕 연준의 1년 기대 인플레가 5%까지 아주 둔화되는 예. 이런 상황이 반영하면서 미국의 그동안 달러 강세 부분이 거품됐던 경제 여건에 비해서 거품됐던 것이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달러 인덱스가 오늘은 장중 100위대로 이게 작년에 10월은 달러 인덱스가 114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2, 102, 103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큼 빨리 급락하느냐 하는 측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그리고 중국 주식, 한국 주식 환차익 매력, 외국 자본 들어와, 대형주 들어와, 코스피 60포인트 올라 이렇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의 구성 항목에서 보면 대형주의 구성 비중이 높이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코스피 60포인트, 중국의 상해 지수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지만 올해의 달러 가치는 작년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좀 자주 전해주셨죠? 네. 자주 전해드리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연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달러 가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머큐리는 펀더멘탈, 마스 요인, 정책적 요인 이런 그리고 반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머큐리 요인 작년에 사실 머큐리 요인에서 달러 강세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작년에 인플레 요인에 의해서 사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갤러핑으로 말이 뛰는 식으로 금리를 올린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실물보다 오버슈팅 거품이 됐던 거죠. 거품이 됐던 거죠. 그리고 반사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유로가 약세되고 파운드가 약세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약 70%가 유럽이 안 좋다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능력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왕이 된 사람을 god과 킹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요인만 하면은 그 권력권자에서 떨어진다 하는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작년에 킹 달러, 갓 달러를 얘기했던 달러 강세의 오리지널 씬,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 들어서 반영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보면 미국 경제 안 좋죠. 한 지금 0.5에서 1% 정도. 인플레가 잡히다 보니까 피번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고요. 새로운 얘기를 얘기하면 존 맥카시가 하원 의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은 하원은 미국의 세입 세출을 결정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2024년에 공화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재정 사이드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에 대해서 틀어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대선 전략이라는 판단 시각에서 트럼프의 퀴즈에 해당되는 존 맥카시가 바이든 중에 재정 지출을 억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작년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느냐. 이건 퀘스천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아무리 지금의 페드 인사들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고 금리가 몇 프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그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벗에 대해서 아무리 당신들이 부연해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자 국채 금리가 3.4%까지 떨어지는 거고 달러 부분이 114에서 102대로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1월보다 3월 이 양해가 있는 날이죠. 이때쯤이면 위안화 절상이 뚜렷해지면서 지금 한국에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바로 그런 대목을 좀 보여줬죠. 우리가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작년에 백색 혁명에 의해서 인민들의 불만이 표출한 상태에서 보면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상태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들의 가장 고통은 중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입니다. 중국의 3%대의 물가는 사실 미국식으로 가중치를 같이 이렇게 두면 역시 8%대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의 이렇게 고통이 물가 때문에 고통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들 같은 경우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은 역시 수입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결국 공작대에 의해서 이런 것이 확정되는 3월 전인대 이후에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위안화 확실하게 평가 절상하지 않느냐. 위안화 확실하게 평가 절상해 수입 물가 안정시켜서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줄여야 시진핑이 공산당 대회에서 영수체제가 첫 해에 인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여기 환율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안화 환율이 포지선도 뚫린 것은 오래됐고 여기에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7위안대로 평가 절상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원달러 환율을 25원 정도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보여졌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도 고시 환율이 어제 6.8위안대까지 고시했습니다. 올 들어서 연일 하락 고시하고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을 하락 고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약세 위안화 평가 절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과 위안화 간의 동작에서가 지금 0.5 정도 되니까 어제 달러 인덱스 떨어진 것과 함께 사실 위안화 환율의 평가 절상 때에서 원화가 이렇게 하루에 25원 진짜 달러 투자라든가 기업들이 당황할 만큼 많이 떨어진 요인이다. 그 요인이 보였기 때문에 어제 국내 외환 시장이 시장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이 20원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위안화뿐만 아니라 엔화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4월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정영국 PD께서 미국에 출장 가셔서 예.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오늘 시청자를 위해서 바로 예, 아마 맞습니다. 눈을 부시고 시차 때문에 눈을 비비고 이 방송을 진행할 거로 보이는데요. 시청자분을 위해서 오늘 일본에 예. 사실 국채 금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국채 금리가 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늘 0.5%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YCC 일일 변동폭이 2배로 예. 확대되는 정확히 시장에서도 2배로 확대됐습니다. YCC 변동 전에 미국의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24 정도 되는데요. 예. 오늘 사실상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0.5로 급등했습니다. 예. 정확히 2배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130엔, 131엔 정도까지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서 구성 항목 중에 통화 중에 엔화가 강세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늘 장중한 때 100일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대목에 관심이 되는 것은 4월 8일 날 예. 그렇다가 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에 이렇게 일본의 청재들이 이렇게 거론되는 상황이 지금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3명 정도 생각했는데요. 좀 이렇게 너무 일본 사람들, 일본행 사람들의 몸담았던 사람들만 한다. 그러면 아베노미스가 근간이 이렇게 부작용이 이렇게 해소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이 추천되는 것 같아요. 예. 역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측면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다른 사람이 거론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베노미스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체제가 이렇게 변동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원과 엔화의 상관계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과연 한국판 골디락스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참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 사실 이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 떨어져 예. 원화가 강세돼 그렇죠. 한차기를 겨냥하는 외국 자본 들어와 예. 지금까지 1조 8천 들어와 그리고 외국 자본들은 한국의 대형주를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제 많이 올라갔죠. 예. 실적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형주들이 올라가 코스피가 올라가 이런 과정에서만 한번 한국판 골디락스 장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달러 환율 문제는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너이스뱅크라든가 이런 데게 1,130원 내지는 1,100원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럼 1,100원 간다. 왜 이걸 국내 예측 기관보다도 외국의 기관들을 보느냐 하는 측면은 아시겠습니다는 저기 BI는 블룸버그의 환율 예측에 있어서 특히 아시아 통화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의 예상이고 예. 그다음에 더이스뱅크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입니다. 그래서 국내 예측 기관들의 사실 그 환율 전망보다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왜냐 외국 자본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환율에 이제 의존하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1,100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예. 외국 자본이 한 0.7조 원 정도 들어옵니다. 0.7조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죠. 그러면 1,250원대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1,100원 정도 이렇게 본다면 사실 10원당 이렇게 보면 여기 0.7에 15배 정도 곱해버리면 약 10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만 가정한다면 예.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0.7조 원 정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15배니까 10조 원 정도 들어온다면 단순히 계산하면 코스피가 3,000 정도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지금의 환율의 환율 떨어지고 우리가 외국인 자본 들어오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요것만 감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낙관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보면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시 붕괴론자들이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코스피의 이렇게 수익률이 꼴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붕괴론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증시 붕괴론과 유일하게 버티게 싸웠던 사람이 아마 제가 우리 방송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연일 또 주식을 사러 가래요. 연일 주식을 사러 가는 데서 시청자분이 사실
이런 그 한국판 골디락스 장세가 올 것이냐 하는 측면의 기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증시 붕괴한다, 올해 1분기가 붕괴한다, 1월 달에 자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2월 달이 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막 돌아가는데요. 저는 이런 건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불안 요인이 많은 만큼 목표 수익률만 채우면 균형 감각 차원에서 목표 수익률 좀 실현해 주십사. 오늘 그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다우지수가 이렇게 장중에 한 1,000포인트 정도 가깝게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해서 장마판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후에 CPI라든가 이런 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하는 시각 이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이렇게 보면 어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됐는데요. 증시 붕괴나 연일 주식을 사는다 하더라도 연초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목표 수익률들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직도 변수는 많습니다. 한국판 골드락스 장세를 오기를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바랍니다. 그러나 변수가 많고 주식시장에서는 균형이고 특히 이 방송에서 애청자고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시오 비전그룹의 김태욱 회장님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너무 낙관도 너무 비관도 하지 마라. 균형이 인생에서 살아본 결과를 보면 가장 게 덕목이다 하는 쪽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균형감을 유지해서 목표 수익률을 채우면 이렇게 차익을 실현해서 다음의 불안 요인을 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판 골디락스 장세 이 실현 여부를 두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